1,400원. 한때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넘어 1,200원만 돼도 고환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400원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많은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는 한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들은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샀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기업들도 미국 현지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합의한 팩트시트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보다 미국 현지에 머무는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는 한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화량 M2는 1년 동안 8.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5%, 일본은 1.5%였습니다. 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 그만큼 화폐 가치도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잠든 사이마다 환율은 유난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울이 잠든 사이 환율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한국은행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역의 차액 결제 선물한 NDF 시장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NDF 순매수 규모는 539억 달러, 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닫으면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투기 자금은 바로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역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그 충격은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환율 급등폭의 약 33%가 NDF 거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이 잠든 사이에도 환율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면 환율은 더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예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1,560원을 향해 치솟던 흐름을 멈추고 1,480원대로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에는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을 통한 26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를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변화는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반등한 배경에는 엔화 가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일본의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발단은 호네부토 방침이었습니다. 타카이치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37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방향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1013조 엔, GDP의 약 248%에 달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 가운데 485.4조 엔, 전체 국채의 47.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122조 엔, 하지만 예상 세수는 83조 엔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예산 가운데 31.3조 엔은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숫자들을 보고 일본의 재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는 또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이미 OECD도 2026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를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정부는 추가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일본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지킬 것인가, 재정을 지킬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런 불안이 겹치면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63엔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결국 엔화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엔화 가치는 단기간에 155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러는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대거 내놓는다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채가 대량으로 팔리면 장기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그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전면에 나선 사람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시장은 그 메모에서 미국의 전략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휘마 레포였습니다.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일본은 국채를 급하게 매도하지 않고도 필요한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파는 대신 연준의 담보로 맡기고 단기 달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엔화 방어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미국은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엔화를 사들이려면 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달러를 흔들지 않으면서 엔화를 방어하는 방법, 시장에서는 유로화를 활용한 우회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분명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국채 매도도 원하지 않았고 달러 약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163엔 수준에서 155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일련의 흐름을 베센트의 스텔스 개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 내려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려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1100원 시대는 올 수 있을까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된다면 환율이 다시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00원이 새로운 기준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율이 다시 1100원대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100원이 다시 새로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으로 달러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많은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를 얼마나 버느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합의한 팩트시트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들도 미국 주식을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찾는 수요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 투자와 국내 경제로 다시 연결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문다면 원화가 과거와 같은 강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한때 0.9%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은 한국 경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며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집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대만은 전체 수출의 약 30%를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약 5%에 불과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산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국가 경쟁력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경제 전환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갈랐습니다. 환율은 결국 산업의 경쟁력을 반영합니다. 물론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국제 정세, 에너지 가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환율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숫자에서 출발했습니다. 1,400원. 처음에는 단순한 환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서울이 잠든 밤에 NDF가 있었고 SK 하이닉스의 265억 달러가 있었으며 일본의 호레부토와 1013조 엔의 국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시장을 지키려 했던 베선트의 금융 전략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환율 뒤에는 수많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환율은 결과입니다. 그 뒤에는 경제, 금융, 산업, 정치, 그리고 국제 질서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율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말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뉴스는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왜 그런 숫자가 만들어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뉴스, 그 자체만으로는 시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역사 위에 놓여 있고 어떤 금융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 1,400원을 설명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에 와보니 설명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자본주의 아틀라스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뉴스를 역사와 금융의 흐름 속에 배치하여 세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읽습니다. 비틀거리는 자본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